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주말 사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양국 협상 관계자들의 회담 장소죠. 이 파키스탄 수도를 가운데 두고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이 됐죠. 오늘 첫 번째 이슈, 중동 최근 현황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국가 데이터 처가 발표한 2016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입니다. 출생아 수가 22,898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하면서 7년 만에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율 자체로만 봐도요, 이 14%에 육박하는 이 통계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2월 출생아 수 증가 원인, 또 앞으로 남은 과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2.6%, 3% 가까이 급등하면서 6,600선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25년 만에 1,200선을 넘은 데 이어서 다시 오늘도 2% 가까이 급등하면서 1,227, 1,230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놓고 봐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 지난주에 또 매도로 전환을 했다가 걱정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있고 기관들, 개인 ETF 자금까지 합류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당한 양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증시 상승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1,470원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장중에는 1,469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서 빨리 1,430원 밑으로만 떨어져 준다면 빠른 환율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동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서 코인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1억 1,700만 원, 1억 2천만 원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계속되는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짚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Probably heard that we canceled the trip. We have all the cards. We're not going to spend 15 hours in airplanes all the time going back and forth. 중동 전쟁의 충격이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구매력을 위축시켜 내수 경제 회복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추경의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이유입니다.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5월 중에는 작년 월 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해 수급 차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미주,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중동산 의존도를 기존의 69%에서 56%로 13% 낮추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불발되면서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2차 종전 협상을 진행하려다가 일단 중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전화를 한다면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자, 이번 발언은 협상에 매달리지 않고 미국의 뜻대로 나아가겠다 이런 신호로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중동 상황, 현황,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에 좀 기대가 컸었습니다. 미국의 60일 전쟁법도 있고 어떻게든 전쟁의 이 상황에 관한 종료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차 협상도 결렬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 자산시장을 보면 이미 판은 끝난 것으로 또 해석하고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중동 상황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이번에 2차 협상은 결렬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국이 모두 이걸 안 하고 뭐 장기화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지를 좀 남겼죠. 협상의 불씨를 남겼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그 특유의 화법으로 뭐 그냥 그런 그 긴 비행 시간을 할 만큼 뭐 그렇게 시간을 들이기 싫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란 측으로부터 그 직후에 뭐 더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계속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오히려 역으로 해버렸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란이 군사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 또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그 내부 사정이 자세히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아마 그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그 내부에서 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주도권은 사실은 좀 아무래도 미국 쪽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이란에서 봉쇄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건 이란 내부거든요. 이란 국민들이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란이 원유 수출까지 막힌다 그러면은 혁명 수비대건 정부 정규군이건 월급 지급 자체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란이 버티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미국 측에서는 조만간 이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안을 들고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현재 국제 그 금융시장을 쭉 봤을 때 보면은 약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조만간 더 이렇게 아주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다시 무력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뭐 서로 공격을 한다거나 어떤 전투적인 상황을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보장이 돼도 지금 뭐 우리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국제 금융시장은 안도하고 있는데 자, 박사님 그래도요. 미국은 지금 60일 전쟁법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이번 주 내에는 뭐 결론이 좀 나야 될 것 같고 이란은 뭐 군대가 완전히 괴멸됐고 말씀하셨지만 혁명 수비대 내에서도 균열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 협상 최종 타결이 되려면 트리거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나가 딱 건드려 줘야 이게 협상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돌파구 이런 걸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은 현재 어떤 그런 뭐 외부적인 돌파구가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이란 내부의 의견 조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가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군사 옵션보다는 역시 이란 내부의 어떤 분열, 어떤 균열을 갖다가 계속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그렇게까지 급하지가 않은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의 LNG 수출은 많이 늘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더 끈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미국한테 유리한 건가, 이란한테 유리한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도 시간이 가면서 계속 온건파 쪽이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시간과의 싸움을? 사실 우리는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예. 결국은 이제 협상대 당사자들은 이란하고 미국이죠. 근데 네. 지금 미국의 전략은 그냥 우리는 느긋하다. 약간 이런 식. 기다리겠다. 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재 미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보기에도 이란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란의 내부 분열이 과연 어떻게 잘 봉합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이란이 버티는 힘이 지금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쪽 뭐 저울을 달아보면 그래도 미국 쪽에 좀 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협상 카드는 좀 미국이 좀 더 유리한 거를 잡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현지 시각 25일이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상 도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정리 후에 이란과 관련돼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선을 그어줬습니다. 다행히 이제 중동 상황과 이란과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이번에 총격 사건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뭐 사실 그 약간 우발적인 저도 범행으로 보이고요. 뭐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건을 사실 관련이 없어도 이렇게 막 관련 지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질 않는 걸 보면은 이란하고의 문제로 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중국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란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5월 14일이 되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워싱턴으로 방문한 미중 정상회담인데 결국 이번에 이란도 그 뒤에 있는 중국을 노렸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 조금 갑작스러운 측면도 있는데요. 중국의 정유기업 헝리그룹을 제재를 했거든요. 요 뉴스 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좀 전해주시면서 네. 향후 미중 간의 관계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예, 예. 일단은 지금 중국의 그림자 선단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중국도 국영 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CNPC 같은 이런 기업들은 거기에 이제 안 들어가는데 민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티팟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왜냐하면 주전자 따르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돌린다고 해서 이게 티팟이라고 부르는 그 민간 정유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홍콩의 유령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말레이시아산이나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을 해서 원산지를 위장을 하죠. 원래 이제 이란인데 예. 이란산 원유인데요. 그렇게 주는 조건으로 이란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란이 그동안 경제 제재를 쭉 받는, 이번 전쟁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쭉 받는 과정에서도 이란이 꾸준히 외화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거를 그동안 알면서도 조금씩 묵인을 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그 길을 막아버린 거죠. 네. 사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란의 그 대형 금융기관, 그 테자라트 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산하 환전소 중에 하나가 홍콩하고 중국 내에 66개 유령 법인으로부터 위안화나 달러를 이제 환전을 한 게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그 위안화를 달러나 참 유로화로 환전한 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또 일부는 뭐 중국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사회 그 간접 자본을 깔아주고 원유를 받아오는 요 바터로다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냥 거기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은 사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부터도 그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건 지속이 돼 왔던 거고요. 앞으로 더 격화가 되면 격화가 됐지 절대로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본격적인 그 기술 패권 전쟁이고 이러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을 빼오는 그 행동을 지금 딱 멈출 거냐?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거든요. 네. 계속해서 서로 그런 식의 기술을 빼오고 지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충돌은 앞으로 더 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헝리그룹이라는 게 이제 중국에는 상당한 사이즈의 정유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제재를 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5월 14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위를 잡으려는 그런 포석도 될까요? 물론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자기가 뭔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많이 묶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과거에 사업할 때도 그래왔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사업가 그 협상가 기질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란산 석유를 그렇게 싸게 사올 수 있는 기회가 막힌다는 것이 사실 그 중국 경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쥐고서 뭔가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00가 넘어섰습니다. 2차 협상 결렬도 있고요. 이란과 레바논 상황도 또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 이 유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이 이란 사태가 터졌을 때 유가만 보자, 보자. 한국 경제는 그랬었는데 유가가 쉽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 상황도 좀 놓고 보고 앞으로 이 고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고유가의 뉴노멀이 올해 연말까지는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먼저 상황을 이제 지금까지 온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말에 사실 그 유가가 좀 내려갈 걸로 예상하는 데가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 60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번 갔다 왔죠 또. 예. 50달러 선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50달러 선 됐을 때는 뭐 4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 예상까지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현실화가 안 됐고요. 이번 사태가 벌어진 그러니까 2월 28일 직전 이제 그 상황에서 보면요. 그때 브렌트유 같은 경우 80달러 중반에서 110달러를 상회하는 선으로 올라갔고요.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는 70달러 선에서 이게 이제 100달러를 넘겨버렸죠. 그러다가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브렌트유가 뭐 110에서 120 왔다 갔다 하다가 90달러 선으로 내려오고 텍사스유도 100달러가 넘었었는데 이게 90달러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재반등을 해가지고 텍사스유는 한 90 중후반 네, 그리고 7, 8. 예, 그리고 브렌트유는 100달러를 약간 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재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초기에 급등했을 때보다는 약간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산업연구원에서는 뭐 3개월 이내에 전쟁이 이제 정리가 된다 그러면 한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3개월 후 그 시점에서는. 네. 그리고 키예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장기화되면 한 120달러 근처까지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평화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게 사태가 다 마무리되면은 요게 한 90달러 선으로 떨어진다. 마무리 됐는데도 90달러입니까? 요거는 이제 키예프에서 이렇게 본 건데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 이 사태 이전이었던 두바이유가 뭐 70달러 선인데 그 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휴전이 되고 모든 게 정상화됐다 하더라도 이란 내에서 그 혁명 수비대의 또 일부 파벌이나 이런 데서는 간헐적인 테러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미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류 차질도 간헐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뭐 70달러 선으로 다시 내려오기는 어렵고 한 80에서 90달러 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우세합니다.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상당한 고유가의 고착화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금 뭐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처럼 뭐 120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간 수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다른 한켠 또 지구의 반대편은 이제 선박들 유조선이 너무나 붐비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멕시코만의 이 파나마 운하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산 원유, 특히 원유도 원유지만 이 미국산 LNG, 미국도 LNG 강국이거든요. 이걸 사려고 배들이 다 이제 중동으로 못 가니까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걸 놓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었나 이런 뭐 어떤 그런 추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 먼저 보죠. 예,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은 지난주에 미국 원유하고 석유 제품 수출량이 하루 평균 1,290만 배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미국은 상당히 딱 원유 석유만 놓고 보면은 좀 수혜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뭐 중국 그리고 또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그쪽에서 많이 또 가져오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은 미국산 그 LNG와 석유의 수입 비중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중동산 석유에 특화가 돼 있어요. 또 장기 계약이잖아요. 예, 네. 장기 계약일 뿐만이 아니라 기계 자체도 이게 탈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동산에 특화가 돼. 유질이 다 달라요. 미국에서 나오는 거, 영국에서 저 브렌트유나 뭐 이게 다 다른데 네. 우리는 특히 이제 대부분 중동산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돼서 한 중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중동산이 늘어날 텐데 이번에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세상이 자꾸 이제 요 사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공급망이 단절이 되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진다. 이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짓고 새로운 정유 시설을 확장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중동산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쪽에 특화된 쪽으로 또 그런 시설들이 새로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는 뭐 큰 그 미국산의 그 비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중진류잖아요. 그러니까 예, 베네수엘라 거를 또 미국이 팔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두바이도 중진류니까 네. 그걸 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함께 근데 나오고 베네수엘라 있죠. 중진류하고 또 두바이 중진류하고 또 다릅니다. 근데 또 그래서 다른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황이 많은 거를 이제 원하죠. 끈적한 네.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이제 기술을 좀 설비를 좀 늘리겠죠. 예. 그래서요. 우리는 뭐 원유라든가 LNG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원전이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도 현 정부에서 나가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K 원전에 대한 관심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네. 재생 에너지에 대한 붐, 뭐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된다. 우리의 원전과 재생 에너지 한번 평가해 주시죠. 예, 당연히 이번 일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안 그래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지금 더 높아지게 됐죠.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서 원전 기술이 발전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유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의 그 에너지 믹스를 보면요. 그러니까 에너지 총 사용량을 보면 여전히 전기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송용이라든지 석유 화학 제품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그게 한 8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석유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런 와중에서 다만 전기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LNG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수입을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로다가 좀 대체를 하려는 노력이 있겠죠. 근데 이 재생에너지는 물론 이쪽도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고 증가는 하고 있지만 네. 생산량이 많아도 또 버려지는 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의 원전과 재생에너지까지 봤고요. 우리 정부가요. 앞서 강훈식 실장의 인터뷰도 보셨지만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또 전 국민을 위해서 소비 민생을 위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고 이제 오늘부터 1차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내용, 특히 1차 지급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일단은 이제 소득 하위 70%인데 오늘부터 지급되는 거는 이제 취약계층,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먼저 이제 신청이 1차입니다. 예, 1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2차로 이제 일반 가구한테 지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소득하고 지역에 따라 또 차등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급액 같은 경우 수도권이 10만 원이면은 비수도권은 15만 원 이런 식으로 일반 가구 같은 경우 이렇게 네. 되고요. 또 인구 감소 지역은이나 뭐 이런 우대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도 지급이 됩니다. 일반 가구라 하더라도.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55만 원, 비수도권은 60에서 60이 조금 넘기도 합니다.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부터 지급되는 건 저 표에서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죠. 그렇죠. 예. 예, 오늘부터는 일단은 그 부분들부터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 기한은 이제 8월 언제죠? 이게 8월 31일까지. 일일까지입니다. 예, 그때까지 이제 사용을 안 하면은 다 소멸되니까 그때까지 빨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1차가 5월 8일이고요. 2차는 5월 18일부터 또 신청과 지급 기간이 함께 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정부가 산업계 지원 중에서 특히 지금 해운 쪽, 물류 쪽이 너무나 힘듭니다. 항공, 비행기 티켓 가격 올렸잖아 하시겠지만 그쪽 산업 자체도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관련해서 정부와 또 기업들 지원도 펼치고 있고 서로 많이 좀 뭐 협력하고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한국무역협회 이제 주관으로 했는데 이게 2026년 해상 항공 수출 물류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국적 해운사나 항공사, 그다음에 물류 기업들 있죠. 현대글로비스나 삼성 SDS 같은 이런 물류 기업들까지 같이 참여해가지고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수출할 때 드는 비용만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물류 거점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일단 운임을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물류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는 뭐 공간, 그 선복이라 그러죠. 이런 거에 대한 공간 확보, 그다음에 해외 물류 서비스까지 이걸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요 세 개를 묶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해상 항공의 협력사들이 있고요. 지원 대상 중소 중견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